오늘 화학 산업부터 2차 전지까지 네. 두루두루 훑어주신다고요. 예, 두루두루 제가 사실 4월 중순에 자료를 한번 냈었어요. 이미 네. 자료를 냈었고 이제 퓨어 케미칼인 순수화학과 소재화학을 나눠서 했고요. 뭐 시청자분들의 편의를 돕자면 순수화학은 말 그대로 화학의 본연의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거고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리고요. 소재화학은 우리가 보통 뭐 2차 전지 소재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소재도 소재고요. 이런 소재화학을 만드는 기업은 대표적인 게 LG화학,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뭐 코롱 인더스트리 이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 잠깐 2페이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백영찬 센터장님의 자료는 여러분 저희 밑에 눌러보시면은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예, 같이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2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과 올해 절대 주가 추이입니다.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주요 화학 기업들은 작년에 지난 청록색이죠. 오른 기업은 다 빠졌었어요. 네. 유일하게 오른 게 이제 한화솔루션만 태양광의 턴어라운드한 이후로 올랐고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화학주 중에서 유일한 거는 태양광의 한화솔루션이었고 네. 올해는 또 어떠냐면 올해는 엷은 종록색인데 잘 아시겠지만 YTD로 다 오르고 있죠. 네. 물론 뭐 어떤 건 덜 오르고 덜 뭐 오는 건 있지만 마이너스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아닌 화학 기업들도 일단은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간 것만큼 업황은 좋아졌는가? 냉정하게. 그러면 뒷페이지를 3페이지로 보시면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좀 약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요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또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대부분 합성수지 제품들 뭐 LDP나 ABS라는 게 뭐 IT 제품이나 우리 지금 우리 주변에 쓰고 있는 뭐 플라스틱 제품들 원료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EG 같은 경우는 섬유, 폴리에스터의 네. 원료고 SBR은 우리 타이어의 원료라 네.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과 스프레드가 모두 바닥에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사실 뭐 의미 있게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닥은 잡았다는 의미로 주가가 좀 움직였다는 거 정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SBR이 이제 타이어 관련된 건데 네. 얘는 되게 스프레드가 계속 좋았네요. 뭐 지난번도 한번 제가 3월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SBR 모든 이게 물론 가장 중요한 화학 제품은 수요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경기가 돌아서면 모든 제품이 뭐 수요와 공급상으로 보면 가격과 스프레드 오를 텐데 사실 그 개별적인 또 공급이 있거나 수요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T 제품이 많이 쓰인다 그러면 아무래도 ABS의 수요가 좀 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의류나 아니면 섬유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MEG라고 하는 모노에틸렌 글리콜이 있을 텐데 SBR 같은 경우는 타이어니까 타이어가 특히 좋은 거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뭐 다른 운송 담당자 보시면 아리 타이어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한 번씩 교체 타이어 수요는 네. 아직 의미 있진 않은데 대신 이제 지난 한 8년간 이 SBR에 대한 증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2010년 이후로 과도한 공급 가격 때문에 합성 고무 시장의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고 2012년부터 한 4, 5년간 계속 적자였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뭐 한 8, 9년간 증설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정도는 맞지만 그렇다고 뭐 SBR의 수요의 개선은 아직은 좀 아니다. 대신 거꾸로 보면 이제 만약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타이어 수요가 좋아진다면 SBR의 가격이나 탄력도 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금호석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이제 일정 부분의 수혜가 생길 수 있는 뭐 이런 힌트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정도 있습니다. 스프레드로 금호석유화학 실적이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지금 올해 오른 거 보니까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진 좋은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네, 뭐 네. 금호석유의 실적에 사실은 SBR이 차지하는 비중, BR과 SBR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정도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호석유가 그동안 되게 좋았었던 이유는 MB 라텍스 때문이죠. 팬데믹 이후에 라텍스 장갑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식당에서도 다 라텍스 장갑을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서 MB 라텍스의 수익성이 과거 대비해서 뭐 한 2~3배 상승을 했었고 네. 거기다가 이제 패널 쪽인 BPA라고 해서 비스페놀 A 제품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쪽도 좋아져서 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던 게 2년 전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조금 꺾였고 특히 올해 사실은 실적은 증익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네. SBR 쪽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제품이 아직까지는 개선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금호석유의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하지 못할 거고 내년에 이제 의미 있게 돌아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 기억에 SBR과 관련된 게 얼마 안 되긴 하는데 네. 그게 보통 돌아설 때 오히려 주식이 더 많이 되고 약간 메인인 것처럼 투자하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네. 만약에 이익은 똑같더라도 이익의 구성이 라텍스 약간 일회성이라고 치는 거에서 네. 회사에 약간 본업에 가까운 SBR로 바뀌는 것만 갖고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얘는 그냥 실적 안 오르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리레이팅이라는 개념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멀티플이 움직인다는 거고 네. 그런 얘기는 이제 사이클 주식이 아니라 본원적인 경쟁력을 갖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건 소재화하기 가능하죠. 네. 뭐 고용량 양극재가 된다든가 아니면 나만의 탄소 섬유가 된다든가 그래서 경쟁 기업 대비해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면서 판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그 코어한 영역이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이 화학 제품들은 벌크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죠. 수요 공급의 가격이 결정돼서 뭐 수급이 탈 때도 가격이 오르면 난 그 해는 많이 버는 거고. 근데 공급이 많고 수요가 좀 없을 땐 가격이 없을 땐 적자를 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이클을 보이는 거니까 리레이팅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내년에 주가 이 실적이 늘어나는 것만큼 주가가 그 정도의 폭으로 움직이는 건 맞는데 지금보다 리레이팅을 SBR의 이익 비중이 커져서 다시 리레이팅 한다는 거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거고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 혹시 이제 독자분들 중에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은 차화정 시대라는 어떤 네. 자동차 화학 정유가 2010년 전후에 한번 있었고 그때는 중국의 구조적인 수요, 그러니까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수요가 늘니 네. 이런 곳이 본원적인 경쟁력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13년 전만 해도.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리레이팅이 일정 부분 있었겠지만 네. 지금 사실 그 시절은 좀 아닌 거로 보고 뭐 있습니다. 전기차 있고 이래도 그냥 그건 여전히 별거 없다. 아직은 그렇게 뭐 이렇게 별거 없다고 너무 치부할 건 아니고요. 그냥 그게 그 SBR에 정도는 대한 아니다. 수익성이 네, 뭐 네, 네. 이제 조금 개선됐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적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 네.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자료의 제목이 반도체 감산이 화학 비중 확대의 기회인데요. 예. 반도체 감산 물음표여가지고 감산하면 화학의 비중 확대의 기회가 진짜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제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화학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제일 많이 설명드리는 게 수요는 뭐 3에서 5% 화학 제품 수요가 느는데 가격은 오를 때 50% 뭐 네. 100%씩 오르고 그 역도 성립하죠. 수요가 뭐 마이너스 1% 정도 줄었는데 가격은 뭐 50% 100%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결국 수요의 어떤 탄성치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국의 오포 비보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네.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는 이유로 재고를 좀 줄이면 아무래도 지금 이 오포 비보가 만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들을 LG화학이나 시노팩에 직접 주문하지는 않거든요. 네. 유통상이 주문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산량을 늘려야겠어. 나는 다시 뭐 IT 제품이나 자동차를 많이 만들 거야 할 때 거기에 들어간 화학 소재들은 유통상한테 주문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통상이 어느 날 이런 주문을 예전보다 자주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자기가 먼저 화학기업에게 선주문을 하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효과상 한 달 전에 구매한 것들은 지금은 더 높은 가격을 팔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미리 그거를 잠겨놓는다 뜻으로 재고 확보 수요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일부 리스타킹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널 프로덕트인 내구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리얼 디맨드의 증가고. 네. 그거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기존 재고를 다 소모하면서 주문하는 거니까. 근데 유통상들의 재고는 훨씬 빠르고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역도 성립하는 거. 그래서 가격의 탄력성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반도체 감산이 왜 그 화학 제품의 그 재고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보는 이유는 이제 내구재들의 어떤 바닥, 그러니까 이 쉽게 말씀드리면 내구재 바닥이 가까웠다는 거는 이제 이 내구재가 하반기에 다시 재고를 확보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잠깐 말씀드리면 자료에 4페이지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4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게 해석이 중요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보실 때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왼쪽에 중국에 있는 화학 재고의 증감률은 진한 청록색이고 그 다음에 PC와 스마트폰, 휴대폰 재고 증가는 엷은 청록색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원래 로 데이터는 윈도 데이터고요. 네. 이게 금액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별로 중국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은 금액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어떤 톤이 아니고 어마운트 금액을 네. 표시돼요. 근데 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것 중에 이 진한 청록색을 보면 지난 10년간
화학의 최근에 이거 2월까지 나왔는데요. 네. 2월에 지금 전년 대비해서 1월, 2월의 재고가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했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10%가 늘었다는 건 가격이 상승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금액 제가 기준이. 아까 요때 그래프를 보면 자 보세요. 2022년 1월에 지금 요 가격보다 지금 높나요, 낮나? 높지 않죠.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다시 이 사표를 보면 이건 가격 상승보다는 아직 안 팔렸기 때문에 물량이 네. 쟁겨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안해도. 그러니까 지금 화학 재고는 아까 말한 대로 아직은 좀 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중국 내 스마트폰 재고나 PC 재고를 보면 이것도 뭐 플러스니까 재고가 쌓이겠네요 생각하지만 그건 다르죠. 자, 화학 제품은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 변동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 노트북 가격이 마이너스 간 적 있나요? 판가가? 아, 가격은 그렇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노트북이나 완성 제품이 마이너스 간 적은 없어요. 네. 김치찌개 한번 오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간 적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재고 자산, 완성품의 재고 자산은 플러스예요. 재고 자산 금액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상의 재고 자산은 항상 플러스라고요. 근데 이 플러스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3%에서 4% 정도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 상승을 일찍 고려하더라도 그리고 과거 경험적으로 중국의 PC 재고나 이 랩탑 재고들이 마이너스 간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닥들을 보였을 때가 재고의 저점을 하고 힌트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재고 조정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안 팔리기 때문에 더 생산을 늘릴 생각도 없고 네. 그래서 상반기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낮은 재고, 저위 재고로 하거든요. 저위 재고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의류 재고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섬유가 아니라 옷을 얘기하는 옷, 영어로 가먼트, 클로스를 얘기하는데 김현미 의원이 올해 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을 봤을 때 올 봄에 구매한 옷의 종류나 금액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작았던 것 같으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올해 좀 작았을 거라 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원래 옷을 잘 안 사가지고 네. 진짜 감이 없네요. 팬데믹 네. 직후에 우리가 섬유 의복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게 트레이닝복에 요가복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아, 홈튼이 뭐 처음 들어본 말이 생기면서 네. 그리고 또 팬데믹 때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수요는 클릭으로 가능하지만 공급은 반드시 출근해야 된다. 네. 그게 공급망의 문제였잖아요. 수요는 클릭으로 할 수 있지만 네. 공급은 반드시 출근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섬유 수요가 되게 좋았어요. 2020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21년, 20년 조금씩 둔화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올해 섬유 수요가 보시면 안 좋다는 증거는 중국의 의류 재고가 마이너스예요. 네. 옷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런데 의류 재고가 마이너스, 물론 몇 번 이게 의류 재고가 마이너스 있었긴 했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절대적인 발륨도 좀 작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감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던 반도체마저도 이제 재고 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제품들은 이미 재고 조정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재고 조정을 하고 물건을 다시 쌓는 건 두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3, 4월 또는 8, 9월이에요. 네. 전형적으로 제조업체들은 3, 4월 달에 리스타킹을 해서 여름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시즈널티를 대비하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8, 9월에 자기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인형이나 장난감 재고를 좀 늘리겠죠.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 수요가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수요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기의 강도는 문제지만 리스타킹을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약삭 빠른 유통상들은 주문을 보자마자 화학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감산이 결국 버터플라이 이펙트처럼 결론적으로는 8월, 9월에 완성 제품인 중국의 듀러블 구스의 생산량이 늘 거고 늘는 거에 동반해서 8, 9, 10월에 화학 제품의 수요와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화학 재고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 재고가 혹시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인가요? 아니면 뭐 채널에 가지고 어떤 재고예요, 저게? 기업입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재고를 기업의 갖고 재고 있는 자산, 네, 그걸 재고 합쳐놓은 거죠. 자산에 예.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예, 만든 그러니까 거죠. 윈드에서 그걸 기준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예, 사실 예. 채널은 알 수는 없는 거겠네요. 그죠? 사실은 이제 채널까지 알기에는 저도 이제 그렇죠. 윈드 데이터를 봤을 때 그 구분이나 금액에 대한 일관성은 맞지만 네. 그것을 몇 개 기업을 얼마나 했는지까지는 그쵸, 사실 그쵸, 정확히는 안 그쵸. 나와요. 네, 네. 그래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합리적으로 표본은 보이거든요. 네. 지난 10년간의 제품 가격과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분명히 화학 제품도 재고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정기부서라는 걸 해야죠. 정기부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한 달 정도 공장 아예 쉬는 걸 이제 셧다운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메인트넌스라고 파이프를 교체하고 하잖아요. 그걸 유독 올해 많거든요. 네. 보통 아시아에서 평균적으로 한 600만에서 700만 톤 정도 정기 보수를 하는데 상반기에
이게 이 계획이 잡힌 게 1,200만 톤 정도 잡혀 있다는 거는 네. 이런 재고에 대한 축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1분기에 이미 중국의 완성 제품 바닥은 보였다고 보고 있고요. 화학 재고는 2분기면 바닥은 보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탐을 두고 3분기부터는 제한적인 아마 리스타킹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3분기부터 있으니까 주식은 그 전에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7, 8, 9월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센터님 지금 보여주신 차트에서 보면요. 네. 재고가 이게 본격적으로 뭔가 조금 더 재고 수요가 확 늘어나는 플러스로 확 가기 전에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네. 아예 마이너스를 갔다 왔을 때 좀 더 확실하게 네. 올라가는 재고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예. 지금의 사이클은 사실 코로나 기간에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좀 애매하게 내려가 있고 여기서 과연 센 반등이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증감률이 지금 플러스가 높잖아요. 네. 잠깐 올라가다 또 내려가야 되는 건 아닐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 빠졌던 게 19년부터 20년이잖아요. 네. 이때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제품 가격이 급락이 컸어요. Q의 하락도 있지만 P의 하락이 있으면서 재고 자산 금액 자체가 급감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1년도부터 이게 갑자기 올랐던 거는 정말로 물건이 잘 파니까 Q를 늘린 것도 있지만 P도 아까 전에 네. 앞에 있는 3페이지처럼 이 가격이 보시면 확 올랐죠. 21년부터 이게 동시에 이제 1,000불 하던 가격이 1,700불을 했으면 70% 오른 거거든요. 네. 사실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처럼 완전히 마이너스까지 가야 이게 반등할 거냐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Q가 빠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네. 저는 여기서 2, 3개월 정도만 더 빠지면 아마 6월, 7월 정도면 거의 0에 근접할 거고 그것이 바닥 신호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수요는 이럴 때 그럼 공급 쪽은 어떻게 될까요? 뭐 화면도 잠깐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공급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시장에서 일부 의견과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의견들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계속 화학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저는 이 5페이지 보시는 왼쪽의 그래프가 대표적으로 화학의 가장 중요한 에틸렌이라고 하는 제품, 그러니까 납사를 분해했을 때 처음 나오는 에틸렌이고 이것이 화학 제품의 한 50% 정도의 원료를 쓰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에틸렌의 증서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2023년 상반기까지 당연히 공급 과잉이 있고요. 네. 올해 하반기에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을 좀 길게 보면 공급 과잉은 완화되고 있고 특히 오른쪽 그래프 보면 이 증설의 주범이 어디냐면 미국도 아니고 다른 뭐 유럽도 아니고 중국이었어요. 네. 중국이 보시면 근데 이제 중국을 저희도 이 증설을 합리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화학기업들 롯데케미칼은 1년째 적자거든요. 분기별로. 네. 증설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계속 보이고 있는 와중이니 당연히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증설에 대한 의사결정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을 거고요. 그래서 24년, 25년의 증설은 분명히 좀 줍니다. 수요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가 공급 과잉의 피크일 것 같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급 과잉이 해소되진 않지만 완화는 될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화학 에너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결국 사이클을 이끄는 근본적인 건 수요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발목을 잡다 하더라도 어떤 수요의 변동은 재고 확보 수요와 리얼 디맨드의 2배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요가 돌아서면 뭐 아주 이상한 공급 과잉이 아닌 이상은 사이클은 업사이클이 되고요. 네. 거꾸로 수요가 조금이라도 안 좋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공급 과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 쪽으로 가는. 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뭐 그림도 5페이지에 있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사실 화학 주가가 언제 좋았냐면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화학 기업들 주가가 좋았던 게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요. 이거 공급 과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근데 수요가 아까 되게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홈트라든가 아니면 랩탑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수요가 되게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공급 과잉이 전 그 공급의 부담 때문에 사이클이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수요가 아직 이렇다 하지 못한 점. 그것이 이제 저희한테는 좀 부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급이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 20년, 21년은 과거 데이터긴 한데 실제로 이만큼 정말 공급이 돼서 돌아가나요? 아니면 여기서 또 딜레이 되는 게 여기 반영이 돼 있나요? 지금 22년까지는 액추얼 데이터입니다.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조사하냐면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구글링, 그 다음에 뭐 화학 전문 사이트를 하면
보시는 그래프는 간단하게 이걸 만들기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 리포트의 인덱스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쭉 2페이지 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2007년부터 쭉 업데이트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돌아가는 기준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상업 생산을 확인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메인트는 쉽게 말하면 기계적 완공도 의심스럽고요. 중국은 기계적 완공과 상업 생산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래서 직접 중국에 출장 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럼 만약에 올해 근데 77.6인데 이게 만약에 내년으로 밀리면 더 사실 안 좋아. 원래 공급되는 게 나은 거네요. 차라리 이게 돌아가는 밀릴 게.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올해 4분기에 증설될 거라 본 것들은 이미 2024년에 반영을 한 거예요. 아, 그것까지 4분기는 분명히 4분기에 나온다는 거는 결국 상품 생산은 내년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나올 수 있고 네. 또 뜻하지 않게 안 나오는 건 근데 사실은 한두 개 정도는 뒤로 미룰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내년이 갑자기 뭐 700만 톤이 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실히 주는 건 맞다. 네, 그거는 네, 팩트입니다. 오케이, 제가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그 공급 사이클은 지금보다 그 상식적으로 1년 이상 적자를 본 산업의 증설이 계속 늘어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거는 뭐 아주 합리적인 추세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그래서 순수 화학하고 또 네. 특별한 첨단 소재 만드는 화학 이렇게 또 밸류체인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앞에서 찾아서 다시 보시고요. 예. 매우 그래서 좋은 티칭 자료입니다. 네, 정말. 아주 네. 교과서적인 자료를 네. 네,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순수화학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결국 약간 시차는 한두 분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분명히 돌아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쪽에 더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LG화학 효성장 나오네요. 네.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소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냐면 저희는 이제 주식을 다루는 방송이긴 하지만 결국 그 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어떤 제조업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화학이라도 우리가 전기 보수를 덜 한다든가 아니면 뭐 트러블이 없다든가 그런 건 있는데 그것이 본원적 경쟁력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어떤 물량이나 벌크에는 우리가 좀 많이 밀리는 거고요. 근데 소재 경쟁력은 결국은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장점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재 산업을 계속 잘 지켜봐야 뭐 이런 말인데 속칭 장타라고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그리고 큰 어떤 수익률을 창출을 위해서는 소재 과학을 잘 보자는 건데 제가 7페이지를 보면 저는 이번에 자료에 4월 12일 날 했던 자료에 탑픽스를 LG화학과 효성 첨단 소재라고 네.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7페이지에 있는 이 LG화학에서 LG화학이 석유화학 사업부도 있고 뭐 다른 사업부도 있지만 전 첨단 소재라는 사업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네. 사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첨단 소재 기업 가치를 저는 100조로 보거든요. 2025년.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LG 엔솔이라고 하는 배터리 그 기업이 지금 130조 정도 시가총액이 됩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 대략. 네. 근데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100조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당돌할 수는 있지만 좀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LG화학의 첨단 소재를 좋게 보는 건 첫 번째로는 앞으로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초고용량 양극재 시장이 네. 커지면서 수익성과 경쟁력이 생긴다는 게 첫 번째. 그건 단기적으로.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 줄을 써드렸지만 지금 올해 제가 보는 예상 EBITDA, 그러니까 this year 이번 해에 보는 LG화학의 그 첨단 소재 EBITDA는 1조 5천억 내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뭐 어떤 2차전지의 평균 멀티플을 다 적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한 26배 정도를 적용해도 한 네. 48조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양극재 증설을 되게 빨리 하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는 EBITDA가 2.8조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그럼 거기에 30배를 적용하면 사업 가치가 100조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네.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 본격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LG화학의 기업이 시장 대비해서 알파를 내면서 계속 아웃퍼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당 기간을. 네. 근데 그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LG화학의 그 양극재 판매량 이것도 독재 이해를 구하면 양극재는 당연히 2차 전지 소재라고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기업의 어떤 비밀 때문에 숫자까지는 제가 표시를 못 해드리고요. 다만 작년에 LG화학의 양극재 생산 능력은 88,000톤이었습니다. 네. 88,000톤이었고 그 중에서 하이니켈, 그러니까 이것도 좀 독자를 구하면 NCM이라고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는 비중이 육들들이 보통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811부터 이제 하이니켈로 보통 취급을 하죠. 네. 811 이상 뭐 9반바 이런 건데. 그러니까 8은 지금 니켈 그러니까 비중이 8이 높은 거. 니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 시간 얘기하시면. 그래서 앞에 게. 이쪽에 하이니켈 판매량이 제가 보기엔 20%가 안 됐을 거로 보고 있어요. 네. 제 추정입니다만. 근데 2025년 가면 양극재 전체 생산 능력을 이미 공시했지만 22만 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8만 8천 톤의 3배 정도가 되는 거죠. 불과 2년 뒤에. 그래서 25년대에는 이 두 개를 합치면 22만 톤이 되는데 여기 하이니켈의 이 판매량 비중은 아마 60% 이상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을 하셔야죠. 왜 하이니켈 비중이 갑자기 느느냐? 네. 그거는 이제 미국 공장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은 잘 보시면 LG 엔솔이 지금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게 총 4개 파트가 있어요. 뭐 네. GM하고 같이 짓는 얼티엄셀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짓는 공장도 있고 뭐 스텔란티스랑 제이브도 있고 뭐 이렇게 총 4개의 어떤 그룹으로 짓고 있는데 총 캐파는 2026년까지 240기가와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캐파의 2배가 또 는다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의 기본적인 띠임은 하이니켈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용량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보조금을 생각하면 주행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하이니켈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공장이 지어지고 상업 생산이 될수록 하이니켈의 출하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니켈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육들보다는 가공 마진을 더 받겠죠. 네. 그렇죠? 배합의 어떤 비밀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양극재의 캐파가 느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둔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하이니켈 때문에. 또 하나는 뭐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LG 엔솔의 배터리의 어떤 다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이 좀 잠잠했고 네. 전체 전기차의 절반은 중국이 해왔고 그 다음에 일부 유럽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사실은 좀 단순한 포트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LG 엔솔이 폭스바겐과 유럽으로 가는 전체 비중으로 보면 2022년 기준에서 한 40% 내외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가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뭐 미국 기타 국가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어떤 공장들의 완공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25년 정도 가면 지금보다는 절반 정도의 비중을 줄 거다. 그러니까 왜 비중의 다양성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결국 어떤 기업이 편중된다는 거는 항상 CR이라고 하는 코스트 리덕션이나 ASP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LG화학과 엔솔 모두 앞으로 2, 3년간 분명히 좀 긍정적인 방향성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멀티플이 더 좋아질 거고 이 자료는 없고 제가 인덱스였던 것 중에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왜 멀티플을 30배까지 줘야 되느냐라고 네. 하는 이유가 필요한데 성장이 이미 네. 되고 나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지금 아마 첨단 소재가 제 자료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인덱스를. 아니면 언론 자료만 보시더라도 지금 첨단 소재가 추구하는 방향은 종합 전지 소재 회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양극재 기업 아니면 뭐 음극재 기업 뭐 둘 다 조금 하는 기업 이렇게 종류는 있지만 알고 분리막 기업이 따로 있고 저희는 동박 기업이 따로 네. 있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분리막은 뭐 헝가리 쪽에 JV를 하고 있어요. 도레이랑. 네. 근데 그 공장을 이제 첨단 소재가 같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분리막을 생산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2년 정도 뒤에는. 그리고 동박 같은 경우 물론 언론에 나와서 이거 인수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건 저도 모르는데 니폰 덴카이라고 하는 동박 업체가 있어요. 전지형 동박. 네. 13,000톤을 보유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인수 여부가 언론에 한번 노출된 적은 있는데 뭐 그건 아니더라도 동박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미 양극재, 음극재는 둘 다 뭐 양극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도전자라든가 알루미늄 박 기타 소재들을 다 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종합 전지 소재 회사를 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종합 전지 소재 회사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은 그림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R&D 기반이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보통 전지회사의 R&D라고 하면 그 양극재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첨단 소재도 물론 양극재부터 했지만 그 전에 뭐를 했냐면 LG전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같은 R&D 계열이 계속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T와 화학과 그때 소재에 대한 R&D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거고. 네. 그래서 마곡에는 뭐 LG R&D 센터 같은 거.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기반, 그다음 시장성, 그다음에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전지업체에서 멀티플을 가장 많이 받아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사업 가치 100조 원이 결국은 EV 기준이잖아요. 에비타를 영업이익을 쓰셨으니까. 네, 예. 근데 확장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늘어갖고 이게 에코리 밸류는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오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뭐 지금 LG화학이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이 사실은 200%가 안 되니까요. 네.
부채가 일부 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건 뭐 조심스러운데 이건 제 의견이라서 방송에서 얘기하면 좀 되게 조심스럽고 근데 LG화학이 지금 LG 엔솔 지분을 80% 초반 정도 아직 지금 대주주로서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입금을 그렇게 과도하게 늘리진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 에비타로 보면 제가 보는 첨단 소재가 만약 2.8조가 나온다고 보면 2026년 가면 3조 넘는 에비타가 나오잖아요. 3.5조 나와야 30배가 정당화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캐펙스가 맥스로 5조 이상 쓸 거냐 매년. 그렇게까지 쓰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에비타로 일정 부분을 충당을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여러 가지 보유 자산들을 고려했을 때는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서 넷 부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EV 밸류 100조가 에코티 밸류다. 주주 밸류랑 거의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또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드린 김에 이제 아까는 이제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전 대형주에서 LG화학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고 다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근데 저는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 뭐 하는 기업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효성 첨단 소재는 원래 이제 효성에서 분할해서 이제 2018년도에 분할을 해서 4개 기업이 됐고요. 타이어 코드라고 있어요.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고무 말고 합성 고무 말고 어떤 고무 밴드 전체의 어떤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고속 주행시는 500도씨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게 파열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타이어 코드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7년 전부터 탄소 섬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기업이죠. 근데 탄소 섬유를 봤을 때 제가 이 제목대로 보면 지금 8페이지인데 탄소 섬유의 덩치와 품질이 모두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목하고 싶은 거는 지금 탄소 섬유의 생산 능력을 잠깐 보시면 작년 말 기준에서 6,500톤이었어요. 전주에 이제 옛날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한번 방문해서 전주를 소재의 메카로 해보자. 그때 왜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저희가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됐지만 2019년도인가요? 18년도, 2020년도인가요? 같은 19년도로 좀 기억하는데 소부장을 안 줬어요. 그죠? 플로린, 뭐 다이오드나 이런 건.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500톤이었던 캐파를 2025년에는 14,000톤을 키우니까 이제 2배 정도 키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이제 탄소 섬유는 생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품질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등급 레벨이라는 게 클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탄소 섬유의 등급별 부가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제일 탄소 섬유의 고부가는 항공기나 우주항공 쪽이거든요. 고압과 고압과 고온에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장 강도에 따라서 분리해 준 거지만 T1200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T1200급의 쉽게 말하면 탄소 섬유가 있는데 그거는 도레이만 거의 하고 있어요. 일본의 도레이가 탄소 섬유를 최초로 발견했고 그래서 이 도레이가 갖고 있는 탄소 섬유의 부가치를 100으로 보면 제 추정컨대 도레이는 자기가 영업이익률을 밝히진 않지만 저는 50%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매출액이 2조면 영업이익 1조 이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100으로 봤을 때 가장 적급은 탄소섬유를 만드는 게 어렵지만 탄소섬유 내에서 가장 낮은 등급은 T300입니다. 이건 뭐냐면 골프채나 낚싯대. 그러니까 휘어지지만 부러지진 않죠. 최대한에도. 근데 그 다음의 등급이 T700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압 용기에 보통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사적으로 CNG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버스 같은 데 뭐 CNG 써 있죠. 그게 컴프레스드 내추럴 가스라고 해서 고압의 용기에 넣었다는 뜻인데요. 이게 폭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탄소섬유를 감아준다든가 탄소섬유를 이용해서 폭발을 막아주는 효과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탄소섬유가 쓰이는 거죠. 뭐 수소전기차에도 일부 넥소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효성 첨단 소재는 T300과 T700을 다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일부 이제 이 회사 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게 T1000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풍력 블레이드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풍력 블레이드는 그냥 대충 플라스를 만들고 그러진 않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쉽게 말하면 인장 강도를 견뎌줘야 돼. 이게 고온과 고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상 풍력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염기가 있잖아요. 염기. 소금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건 결국 오래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이걸 풍력 블레이드 탄소섬유를 일정 부분 쓰는데 그걸 T1000급이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효성이 T1000급까지는 개발했다고 좀 판단해요. 상업 생산은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캐파와 어떤 품질이 점점 이제 최고 등급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경남 사천시에 보면 우리나라의 항공우주라고 카이가 거기 사천에 여러 가지 그 랩이 있고요. 랩 실험실이. 그래서 거기 항공기 동체나 이런 거에 일부 효동성들을 계속 머티리얼을 대고 있죠. 그래서 항공기 동체가 언제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꾸준한 R&D를 통해서 탄소섬유를 만드는 전 세계 탄소섬유를 의미 있게 만드는 기업이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도레이 뭐 미국의 졸텍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뭐 헥셀 뭐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 원어브도 이미 됐고 기술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캐파도 커지고 그러면서 좀 더 품질도 좋아지는 방향이 확실하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한성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이 레벨업 쉽게 말하면 어떤 그 기업의 같은 가치가 갑자기 점핑하는 경우는 신규 사업의 이익 비중이 좀 의미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신규 사업이 아무리 좀 전도 유망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뭐 1, 2% 차지하면 그렇죠.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탄소섬유 영업이익 여기는 일부 뭐 아라미드 영업이익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탄소섬유인데 작년 말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한 617억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전세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20%가 조금 안 되는 19%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25년 가면 영업이익이 아까 말했던 캐파업을 고려해 보시면 1,000억 정도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1,010억. 그때 영업이익 비중은 25%.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기존에 있던 타이어 코드를 가지고 90% 이상 이익을 냈던 기업이 이제 타이어 코드는 60%에서 70% 되고 나머지는 이제 3분의 1 정도는 신규 사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이대로라면 2030년이면 탄소섬유가 오히려 메인이 되겠구나 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설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이 멀티플에 대한 레벨업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인데 제가 한번 질문 드리면 만약에 탄소섬유가 2025년에 증발을 1,000억이면 에비타로는 한 1,400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1,300억, 1,400억? 얼마의 사업 가치가 있을까요? 에비타가 1,300억, 1,400억이고 지금 CAGR로 성장성은 18% 정도 성장한다고 보면 네. 저는 당연히 이것도 한 20배, 30배 사이 줄 거 18배, 아닙니까? 일단 PG 1배여도 18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배만 주더라도 3조의 가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죠? 2020년 3조. 근데 지금 시총이 1.5천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타이어 코드 가치는 이제 안 포함하고 탄소섬유 가치만 이제 3조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경쟁력 있는 시가총액과 마켓캡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은 말씀을 네. 여쭤보고 싶고 네. 그런데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주가 좀 빠지다가 오늘도 상당히 이제 거의 2차 전지주의 날이었다 할 만큼 네. 좋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9페이지 요거 네. 딱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참 어려운 네. 질문을 마지막에 주셨네요. 네. 저도 조심스럽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9페이지 잠깐 보시면 저는 이슈가 전 두 가지라고 봐요. 2차 전지 이슈는 오히려 주가 급등에 대한 해석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지금 2차 전지 시장의 띠임은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탄산리튬이나 수산리튬을 설명드리면 그 3원계 배터리라고 하면 NCM 배터리에 들어가는 건 수산리튬이고요. 네. LFP라고 해서 인산철 배터리에 들어가는 건 탄산리튬입니다. 네. 공이 고점 대비해서 한 60%씩 빠졌어요.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버블 때문에 빠진 건 있죠. 뭐 왜냐하면 2022년에 너무 올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급락의 의미는 생각보다 뭔가 생산이나 수요에 문제가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의 전기차, 그러니까 베이직 EV와 PHEV를 다 봤을 때 보면 물론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1, 2, 3월까지. 근데 사실 올해 1월만 해도 분위기 안 좋았어요. 네. 전년 1월보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2월, 3월은 다시 늘었는데 사실은 이 증가율 그래프를 보면 사실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아요. 고점이 낮아지네요. 네, 물론 이제 네. 이건 중국의 네. 이슈고 저희 한국의 전지 소재가 간 이유는 IRA라고 하는 네. 미국에 대한 법안 그리고 미국의 공장에 대한 증설에 따른 수혜 가능성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왔고요. 중국 기업보다 우리 멀티플이 더 높아졌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뉴스가 양면의 칼이 있어요. 뭐냐면 이 탄산리튬, 수산리튬 가격이 빠지고 니켈 가격이 빠지면 결국 전지 소재들의 양극재 판가는 낮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원조를 연동해서 자동차 회사랑 계약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영업이익률은 유지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 낮아진 판가는 후행적으로 올해 3분기, 4분기에 일부 반영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실적은 하반기 좀 둔화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괜찮더라도 장기적인 단기- 전망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맞거든요. 아까 LG화학 얘기하신 거 보면 너무 좋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 태양광과 배터리가 그 어벤져스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거라지에 루프탑을 놓고 그걸 가지고 충전을 해야 될 거고 더 세일이 좋아지면 자동차 본닛에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이거 ESS가 늘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가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를 때가 있고 느릴 때가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